할머니 지금 저기 들어가면 죽어요. 지하 주차장을 나가려던 오토바이를 탄 배달 소년이 되돌아와 최순자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지하 주차장의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최순자 회장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절대 나가게 하면 안 돼! 남자의 고함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소녀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회장을 밀어 태우고 악셀을 힘껏 돌렸습니다. 오토바이가 어두운 주차장 출구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최순자 회장은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소녀는 회장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체 누가, 왜 최순자 회장을 죽이려 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행운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2월 초겨울밤,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자 회장은 뒷좌석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도심을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윤 기사가 백미러로 회장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최순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꼭 오라니 가야지 어쩌겠나. 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미술관 지하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경사로를 내려가려는 순간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쓴 소년이 차 안을 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차는 그대로 지나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윤 기사 이만 퇴근하게. 최순자 회장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윤 기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편히 다녀오십시오.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최순자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만이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르릉.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배달 소년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헬멧 바이저를 올린 채 오토바이를 세우고 최순자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소년의 목소리가 낮고 급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미술관에 배달을 왔었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지금 안에서 사람들이 오늘 할머니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최순자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에요.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당장. 소년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순식간에 공간을 집어삼켰습니다. 절대 나가게 하면 안 돼. 소년이 최순자 회장의 팔을 와락 잡아당겼습니다. 빨리요. 소년은 최순자 회장을 뒷좌석에 밀어 태우고 악셀을 힘껏 돌렸습니다.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출구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최순자 회장은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평생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순간 오토바이가 휘청거렸고 최순자 회장은 본능적으로 소년의 허리를 꽉 붙들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잡아, 막아. 헤드라이트 불빛이 출구를 비췄습니다. 소년은 온 힘을 다해 핸들을 틀었습니다. 경사로를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긱.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오토바이가 지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최순자 회장의 몸이 뒤로 젖혀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굉음을 내며 쫓아나왔습니다.
밝은 헤드라이트가 오토바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꽉 잡으세요. 소년이 외쳤습니다. 최순자 회장은 눈을 질끈 감고 소년의 허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부웅! 오토바이가 도심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번쩍거리고 차들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순자 회장은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달려본 적도, 이렇게 바람을 맞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신음이 저절로 새어나왔지만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이 맹렬히 쫓아왔습니다. 소년은 차와 차 사이를 비집고 인도를 스치고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최순자 회장은 오토바이가 기울어질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좌회전. 소년의 외침과 함께 오토바이가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순자 회장은 비명을 삼키며 몸을 소년 쪽으로 기댔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미끄러지며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쾅! 하지만 나머지 한 대는 여전히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재빨리 좁은 시장 골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좌판과 간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순자 회장은 무언가에 부딪힐까봐 눈을 꼭 감았습니다. 뒤따라온 승용차는 좁은 골목에 갇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긱! 오토바이가 골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소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차의 불빛이 멀리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후! 소년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순자 회장은 떨리는 다리로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순자 회장이 담벼락에 손을 짚고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너 대체 누구냐? 소년이 고개를 들어 최순자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진우예요. 이진우. 최순자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날 구해준 거냐? 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배달 끝나고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아래층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는데? 최순자 회장이 다그쳤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회장님은 계획대로 처리할 겁니다. 사모님? 최순자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CCTV는 다 꺼놨습니다. 오늘 회장님은 미술관에 온 적이 없는 걸로 처리됩니다. 윤 기사와도 다 말을 마쳤습니다. 윤 기사까지? 최순자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름을 말했어요. 최순자 회장님을 오늘 죽게 될 겁니다. 최 회장은 담벼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사모님, 며느리 지수란 말이지. 그럴 리가 없어. 윤 기사도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그림을 어머니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다며 밤늦게 부른 며느리.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최 회장은 담벼락에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채 문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진우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저 사람들이 다시 올 거예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이냐? 내 집도 회사도 모두 그들 손 아니야. 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내 집? 최 회장이 놀란 듯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안전할 거예요. 최 회장은 진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대체 왜 낯선 사람인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냐? 진우가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사실 전 할머니를 알아요. 뭐?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 전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요. 병원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병원? 최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병원비를 못 냈어요.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못 치르게 됐어요. 저는 병원 로비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최 회장의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정을 말씀드렸을 때 진우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다 내주셨어요. 장례 비용까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최순자라는 이름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명함이에요. 제가 받은 유일한 거예요. 그 이름을 외우고 있었어요. 최순자. 언젠가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단에서 그 이름을 들었어요. 최순자 회장이라고. 그 순간 알았어요. 그분이라는 걸요. 최순자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온 거구나. 네.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으니까요. 엄마를 보내줄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최 회장은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년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은 어두운 골목에서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요.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진우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최 회장도 뒷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컸습니다. 오토바이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낡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한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비탈진 골목에는 판잣집과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좁은 골목 끝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진우가 내린 곳은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과 금이 간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오세요. 동생이 자고 있을 거예요. 안으로 들어서자 비좁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와 낡은 소파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오빠?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잠옷 차림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볼에는 베개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이야, 깼어? 진우가 다가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오빠 너무 늦게 왔어. 배달 오래 걸렸어? 진이가 하품을 하다가 최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야? 손님이야. 우리 집에서 좀 쉬실 거야. 진이 인사해. 진이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최 회장은 작은 소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안녕. 예쁘네. 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진우가 진이를 안방으로 데려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자야지. 내일 유치원 가야 하잖아. 응. 오빠도 곧 자? 곧 잘게. 진이 먼저 자. 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문을 살짝 닫고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진우가 소파의 먼지를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최 회장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진우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게 이것밖에 없어서.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진우야. 네. 부모님은?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그럼 너희 둘이서만? 네. 3년째요. 최 회장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시설이나 친척 집은? 진이랑 헤어질 것 같아서요. 여자애라서 더 걱정돼요. 시설 보내면 진이가 무서워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배달일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이는 아직 어려요. 저라도 옆에 있어야 해요. 최 회장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17살. 아직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이 소녀는 어린 여동생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나를 구해줘서, 이렇게 숨겨줘서.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희를 먼저 살려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결연함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지수와 진철이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해. 최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모를 거야. 그 틈을 이용해야 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 회장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작은 친절이 오늘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년과 함께 싸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술관. 서지수는 관장실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톡톡톡.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서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최 회장의 큰아들 강진철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을 놓쳤습니다. 뭐? 서지수가 와인 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놓칠 수가 있어? 출구도 다 막았다며? 그게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회장님을 태우고 빠져나갔습니다. 저희가 쫓아갔지만 비서실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쫓아갔지만 뭐? 최진철이 다그쳤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놓쳤습니다. 서지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CCTV는 오늘 계획 때문에 저희가 주변 도로 CCTV까지 전부 차단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오토바이 번호판은? 비서실장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두워서 번호판 확인이 안 됐고 헬멧 때문에 얼굴도. 서지수가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쿠션이 비서실장 옆 벽에 부딪혔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그렇게 많이 배치해놓고도 한 노인네 하나 못 잡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진철이 비서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배달 소년 정체를 알아? 아직은. 하지만 조사 중입니다. 빨리 찾아내. 오늘 밤 안에.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진철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진정해. 서지수가 진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가 나타나시면 모든 게 끝이야.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서지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지수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님, 지금 당장 미술관으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서지수가 전화를 끊고 진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박사를 불렀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 30분 후 관장실 문이 열리고 60대 초반의 김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가 반쯤 섞인 의사 가운 차림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김 박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사님. 서지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서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을 놓쳤습니다. 뭐라고요? 김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사망 진단서만 쓰기로. 진철이 김 박사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없어도 사망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신도 없이요? 김 박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시신 없이 사망 진단서를 쓸 수는 없어요. 나중에 들통나면 저는 10억입니다. 서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 약속한 금액의 2배예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김 박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시신이 꼭 필요합니다. 김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지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김 박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노숙인 시신을 구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진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 박사가 입술을 핥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과 비슷한 체격의 노숙인 시신을 구합니다. 제가 병원 영안실에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신원 미상으로 들어온 시신 중에서. 김 박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걸로 사망 확인을 하고 빨리 화장해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화장하고 나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요. 서지수와 진철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말 가능한 겁니까? 진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억이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고 병사로 처리하겠습니다. 심장마비로요. 서지수가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새벽까지요.
오늘 밤 안에 시신을 구해서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공식 사망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철이 김 박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사님, 이 일이 성공하면 10억은 약속대로 드립니다. 하지만 최진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만약 일이 틀어지면 박사님도 공범이라는 거 아시죠? 김 박사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즉시 진행해 주세요. 서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 박사가 관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지수가 와인 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됐어.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나. 진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제 앞으로만 가는 거야. 최진철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와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땡.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나. 최강그룹은 우리 거야.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너머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지수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시든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서지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철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그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신뢰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탐욕과 배신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멀리 달동네 작은 집에서 살아있는 최 회장이 무사히 잠들어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낡은 자명종 소리가 작은 집 안을 울렸습니다. 진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담요를 덮은 최 회장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안방에서 진이가 나왔습니다. 씻고 옷 입어. 유치원 가야지. 진우가 조용히 말하며 간단히 식빵을 준비했습니다. 몇 분 후 진우는 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불이 들어왔습니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라디오 소리가 동시에 의식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강그룹 최순자 회장이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최 회장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강그룹 측은 최순자 회장이 어젯밤 심장마비로 급서했다고 밝혔습니다. 향년 68세. 뭐라고? 최 회장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인은 최강그룹을 30년간 이끌어온 경영인으로 업계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최 회장은 떨리는 다리로 라디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족으로는 장남 강진철 씨와 미국에 거주 중인 차남이 있으며 장례는 최강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늘부터 3일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니야. 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편 최강그룹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당분간 강진철 부회장이 임시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영권까지. 최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최 회장은 라디오를 움켜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고인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최 회장이 라디오 전원을 껐습니다.
실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죽었다고. 나를 죽였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철이, 내 아들이. 최 회장은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경영권까지 빼앗아 가다니. 최 회장은 소파를 부여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장례를 치른다고? 3일장을? 시신도 없이? 최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김 박사. 분명 김 박사가 사망 진단서를 썼을 거야. 주치의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겠지. 최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박사도 한패구나. 최 회장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저들이 뭘 했는지, 어떻게 꾸몄는지, 확실한 증거를. 최 회장의 눈빛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최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이 점점 분노로 그리고 결연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진철아. 지수야. 최 회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너희들이 한 짓을 세상에 낱낱이 밝혀주마.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진우가 거실로 들어서다가 멈춰섰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최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는 떨리고 있었지만 자세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결연함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네, 할머니. 최 회장이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라디오 들었다. 내가 죽었다고 하더구나.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침에 뉴스로 나왔어요. 최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 알아낸다고요? 장례식장에 가봐야 해. 저들이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 무슨 수를 썼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가시면 위험해요. 들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최 회장이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가줄 수 있겠니? 저요? 그래. 넌 아무도 모르잖니.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저들이 뭘 하는지 살펴봐 줄 수 있겠니?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조문객도 아닌데. 최 회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경영으로 단련된 두뇌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음식 서빙. 장례식장에는 음식 나르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럼 자연스럽게 안을 돌아다닐 수 있어. 귀빈실이든 어디든. 최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들을 수 있으면 들어봐라. 증거가 필요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위험할 수 있다. 들키면 안 돼.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최 회장이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희를 먼저 살려주셨잖아요. 진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라, 진철아. 지수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희들이 한 짓을 반드시 밝혀낼 테다. 복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미술관 관장실. 띠리리링. 서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 박사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서지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저 김 박사입니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서지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빨리 진행됐네요. 네. 구한시 씨는 지금 VIP 병동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서지수가 전화를 끊고 옆 소파에 앉아있던 진철을 쳐다보았습니다. 됐어. 김 박사가 준비 끝냈대. 진철이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네. 긴장하지 마.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하면 돼. 서지수가 핸드백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30분 후 최강병원 정문.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서지수와 진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따라 비서실장이 검은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박사가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무도 없는 VIP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약속대로 일단 5억 먼저 드릴게요. 나머지는 모든 게 끝나면 드리고요. 비서실장이 검은 가방을 김 박사에게 건넸습니다. 김 박사가 가방을 받아들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 진단서는 이미 처리됐죠? 네. 오늘 새벽 12시 34분 심장마비로 작성했습니다. 이미 제출했고요. 서지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장례식장 측과 협의해뒀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조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지? 서지수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게. 서지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보팀장, 나야.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지금 즉시 기자들 최대한 많이 불러. 최강병원 장례식장으로. 응, 빨리. 보도자료도 뿌리고. 서지수가 전화를 끊고 진철을 쳐다보았습니다. 기자들 많이 부를수록 좋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 해. 최순자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걸. 진철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나타나시면. 나타나지 않아. 서지수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디 숨어 있든 나올 수 없을 거야. 온 세상이 죽었다고 믿는데 어떻게 나와? 서지수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설령 나타난다 해도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으면 돼. 진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장례식장 가자. 할 일이 많아. 서지수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진철이 뒤따랐습니다. 김 박사는 검은 가방을 꼭 껴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저 끝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 박사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입구부터 화환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계, 재계 인사들이 보낸 대형 화환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화환 사이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빈소안. 최순자 회장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재단에는 향로가 피워져 있었고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상주석에는 서지수와 진철이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 한 명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진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조문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도 믿기지 않습니다. 서지수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조문객이 물러가고 다음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조문 행렬이었습니다. 빈소박복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최강그룹 최순자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이곳에는 오후부터 수많은 조문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인은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뒤편 직원 출입구, 흰색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은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손에는 서빙용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 새로 온 애지? 주방 쪽에서 나이든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진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사람 많으니까 정신없을 거야. 음료수 나르고 음식 나르고 그릇 치우고.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귀빈실 있잖아. 거기 음식 좀 갖다 줘봐. 상주분들이랑 가족들 드실 거. 여직원이 주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빈실이요? 그래. 저기 2층 끝에 있어. 음식 차려서 올려드려. 알겠습니다. 진우가 주방으로 들어가 쟁반에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정해. 할 수 있어.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쟁반에는 샌드위치, 과일, 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쟁반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1층보다 조용했습니다. 끝에 귀빈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톡톡톡. 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서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귀빈실 안에는 서지수와 진철, 그리고 비서실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음식 가져왔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거기 놓고 가. 서지수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서지수와 최진철은 진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류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소파 뒤편 화분역, 테이블 아래, 커튼 뒤, 어디에 숨기지? 진우의 손이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졌습니다. 다 놓았으면 나가. 비서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다가 일부러 냅킨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우가 허리를 숙여 냅킨을 짚는 척하며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휴대전화를 소파 밑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냅킨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진우는 복도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성공했어.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귀빈실 안에서는 여전히 서지수와 진철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가 소파 밑에 숨겨진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서 회수만 하면 돼. 1층 주방으로 돌아온 진우에게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따가 그릇 치우러 다시 올라가. 네, 알겠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진우는 주방에서 다른 일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장례식장 밖에서는 여전히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작은 휴대전화 하나가 모든 진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일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계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슬슬 올라가야 하는데. 야, 새로 오네. 여직원이 불렀습니다. 네. 귀빈실 그릇 좀 치워와. 아까 올렸던 거. 진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쟁반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귀빈실 문 앞. 진우는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진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서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귀빈실 안에는 서지수와 진철만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릇 치우러 왔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져가. 서지수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테이블 위의 접시들을 쟁반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서지수와 진철은 서류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접시를 하나씩 쟁반에 올리면서 소파 밑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 속에 휴대전화가 보였습니다. 진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진우가 일부러 포크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죄송합니다. 진우가 재빨리 허리를 숙였습니다. 됐으니까 빨리 치우고 나가. 서지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우는 포크를 짚는 척하며 손을 소파 밑으로 쭉 뻗었습니다. 손끝이 휴대전화에 닿았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진우가 포크를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진우가 쟁반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서지수가 뭐라고 부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문을 열고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성공했어. 진우는 쟁반을 꽉 움켜쥐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진우는 그릇을 씻어놓고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벌써? 아직 일 많은데. 죄송합니다. 정말 힘들어서요. 진우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에휴, 할 수 없지. 가봐. 대신 다음에 꼭 나와야 해. 네, 감사합니다. 진우는 재빨리 조끼를 벗고 직원 출입구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진우는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웅. 오토바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신호등을 지나고 골목을 돌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30분 후 진우네 집. 끽. 진우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거실에 있던 최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됐니?
진우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성공했어요. 녹음했어요.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뭐가 녹음됐는데? 아직 안 들어봤어요. 지금 같이 들어봐요. 진우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슈잉 마이너스. 잡음이 흐르다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박사는 믿을 수 있어? 진철의 목소리였습니다. 10억 받으면 입 다물 거야. 그 사람도 공범이니까 말 못해. 서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숙인 시신. 정말 괜찮은 거야? 나중에 들통나면. 화장해버리면 끝이야. 누가 알아? 쟤만 남는데. 서지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억? 김 박사한테 진짜 줄 거야? 절반은 미리 줬어. 5억. 나머지는 화장 끝나고 주기로 했어. 그래야 확실히 일 처리하잖아. 최 회장이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발이는 모레지? 응. 그때 바로 화장장 가. 빨리 끝내야 해. 윤 기사는 5천만 원 줬어. 입 다물 거야. 최 회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쾅! 이 배신자들, 이 배은망덕한 것들. 진우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제 증거가 있어요. 최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리지?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째한테 연락해야겠어. 둘째 아드님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부고를 들었으니 분명 오고 있을 거야. 최 회장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국제선 게이트에서 한 남자가 서둘러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 검은 코트를 입은 민준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캐리어 하나만 달랑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는 어두웠습니다. 택시. 민준이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최강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미국에서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니. 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띠리리링.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나다. 민준아. 최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지금 너를 만나야겠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냐?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 타고 장례식장 가는 중이에요. 장례식장 가지 마. 지금 당장 택시 돌려.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와. 최 회장이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목적지 바꿔주세요.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한적한 24시간 카페. 민준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구석자리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최 회장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민준아.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돌아가셨다고. 민준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형이, 진철이와 지수가 나를 죽이려 했어. 뭐라고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회장은 며칠간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미술관 지하주차장, 배달소년 진우, 탈출, 그리고 라디오에서 들은 자신의 부고.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이 그런 짓을, 경영권을 노린 거야. 너한테 넘어가기 전에 나를 제거하려 한 거지. 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럼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 건 노숙인 시신이야. 김 박사를 매수해서 가짜 시신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어. 민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쾅!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하지만 증거가 있어.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최 회장을 발견하고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우야. 나를 구해준 아이지. 최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진우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진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지수와 진철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숙인 시신, 10억 화장, 증거인멸.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배신자들. 민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셋은 카페 구석에 앉아 계획을 짰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최강병원 장례식장 앞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입구를 가득 메웠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최강그룹 최순자 회장의 발인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재계와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 서지수와 진철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진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들어. 서지수가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빈소 안관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는 노숙인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인 시간입니다. 장례 담당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운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 담당자의 신호에 따라 상역군들이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이 천천히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운구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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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지수와 진철이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식적으로 눈물을 닦으며 관이 운구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역군들이 관을 차에 실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웅! 갑자기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오토바이 수십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왔습니다. 선두에는 진우가 있었습니다. 헬멧을 쓴 채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끽! 오토바이들이 운구차 앞을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오토바이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뭐야 저게.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황급히 카메라를 오토바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서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비서실장, 저것들 치워.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달려갔습니다. 진우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켜, 당장 비켜. 비서실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 장례식은 거짓입니다. 저 관 속에 계신 분은 최순자 회장님이 아닙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저게 무슨 소리야?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 미친놈이. 진철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잡아. 당장 저놈 잡아. 서지수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진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내렸습니다. 동생? 강진철이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민준은 형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기자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강민준 씨.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민준이 한 기자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례식은 거짓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어머니 최순자 회장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 녹음을 들어보십시오. 민준이 휴대전화를 마이크에 갖다 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박사는 믿을 수 있어? 진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억 받으면 입 다물 거야. 그 사람도 공범이니까. 서지수의 목소리. 주변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노숙인 시신. 정말 괜찮은 거야? 화장해버리면 끝이야. 누가 알아? 쟤만 남는데. 조문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안 돼. 서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 녹음 꺼.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진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한 조문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관 속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노숙인의 시신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형과 형수는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고 실패하자 가짜 시신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안 돼. 거짓말이야. 서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진철과 서지수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사실입니까? 정말 노숙인 시신입니까? 회장님을 살해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진철은 입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인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자를 벗자 회색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최순자 회장이었습니다. 저건 회장님? 조문객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기자들이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령을 본 듯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죽었잖아. 죽었다고. 최 회장이 서지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수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산 시어머니를 죽었다고 속이고 가짜 시신으로 장례를 치르니 속이 시원하더냐? 서지수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이 진철을 쳐다보았습니다. 진철아. 진철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영권이 그렇게 탐났니? 내 어미를 죽여서라도 가져야 할 만큼? 어머니. 저는 진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최 회장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 최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을 때는 용서를 생각했니? 가짜 시신으로 장례 치를 때는 양심이 있었니? 진철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최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최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실패하자 주치의를 매수해 가짜 사망 진단서를 만들고 노숙인 시신을 제 시신이라고 속였습니다. 최 회장이 관을 가리켰습니다. 저 관 속에는 신원 미상의 노숙인이 누워 있습니다. 저는 여기 살아서 서 있고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때 경찰 차량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진철 씨, 서지수 씨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안 돼. 놔줘. 서지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 박사도 체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 기사도요. 최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네, 이미 연락했습니다. 곧 체포될 겁니다.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진철과 서지수가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 진철이 울부짖었습니다. 최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살아계셨습니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앞으로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네, 어머니.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최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최강그룹을 이끌어야 한다.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진우를 찾았습니다. 진우는 오토바이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최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죽었을 거야. 최 회장이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진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기자들이 진우에게도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햇살이 장례식장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짓의 장례식은 끝났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아침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6개월 후, 최강그룹 본사 회장실, 민준이 서류를 검토하며 펜으로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부회장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저택으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30분 후 강남의 대저택. 민준의 차가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거 봐.
7살 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거실로 들어가자 소파에 최 회장과 진우, 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진이가 그린 그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진이 그림 실력이 늘었네. 민준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왔구나. 최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응.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최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진우 아버지 찾았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진우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아빠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부산에서 일용직 일하면서 살고 있더구나. 최 회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나보고 싶니?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는 저희를 버리셨어요. 이제 할머니가 저희 가족이에요. 진우가 최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할지도 몰라. 그건 내가 준비됐을 때 결정하면 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우야, 대학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할머니 덕분에 과외 선생님도 오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진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의대 가고 싶다며? 네. 3년 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무력했어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최 회장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될 거야. 넌 해낼 수 있어. 그때 진이가 최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는요? 넌 뭐가 되고 싶은데? 화가요. 아니면 선생님. 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든 될 수 있어. 할머니가 다 도와줄게. 최 회장이 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은 어떻게 됐대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 나왔어. 지수는 12년. 김 박사는 10년, 윤 기사는 5년. 최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민준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가끔은 마음이 아파. 최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 그 애가 한 짓은 너무 잔인했어. 민준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회사 일은 제가 할게요. 고맙다, 민준아. 최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는 이미 다 갚았어. 3년 전 내가 내 엄마 장례 치러준 건 작은 친절이었어. 하지만 넌 내 목숨을 구했잖니. 최 회장이 진우와 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진이도 최 회장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택 정원에서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진우와 진이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병원에서 베푼 작은 친절. 그것이 자신의 장례식을 막아준 큰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는 진짜 가족이라는 더 큰 선물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저기 별똥별. 진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소원 빌어, 빨리. 최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똥별이 밤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최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길.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긴 악몽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아들 부부의 행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